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기필코 만들어냅시다. 나라 곳곳에 공정, 자유, 책임의 가치가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두 체제를 청산할 수 있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철수입니다. 입춘이 지났지만 날씨는 차갑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은 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새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커다란 두 개의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과거 청산과 미래 준비입니다. 다음 대통령은 이 두 가지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만 합니다. 다음 대통령은 정직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유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담대한 도전에 나서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평화로운 한반도 꼭 기필코 만들겠습니다. 실력이 백을 이기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철수 의원의 모두 발언을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학자분이 검증위원으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국민대학 홍성골 교수 그리고 연세대학 김호기 교수 나오셨습니다. 자, 손학규 전 대표가 결국 힘을 합치지 않았습니까? 예. 자, 안철수와 손학규와의 연대, 이번 대선에서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손 전 대표께서는 정말 훌륭한 정치인이십니다. 정말 기쁩니다. 이제 국민의당의 집권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국민들도 기대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더 긴장하고 경선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주 간결하게 힘차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김호기 교수께서 하실 말씀이. 예, 안 의원님, 선거는 결국 구도입니다. 그 기본 구도는 뭐 이것이냐 저것이냐 찬성 혹은 반대의 그런 이제 이분 구도입니다. 미국의 정치학자인 엘마 샤츠 슈나이더에 따르면 그러니까 제1야당의 최대 강점은 반대의 독점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안 의원님이 소속해 있는 국민의당은 사실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해 볼 때 지지율이 상당히 좀 낮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후보가 최종 갖게 되는 득표율은 그 정당 지지의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입니다. 그래서 안 의원님께서 대선에서 후보가 되셔서 승리하시기 위해선 국민의당의 지지율을 차로 좀 높이는 게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의 지지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대선은 지금까지 역대 대선과는 아주 틀립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박근혜 게이트로 촉발된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이번 대선은 반드시 정권 교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연장이 된다면 그러면 긴장하지 않고 아무것도 정말 바뀌지가 않습니다. 정권 교체가 되어야 나라도 발전하고 민주주의도 발전합니다. 저는 현명한 국민들께서
어떤 구도,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 때도 사실 정치인들이 산수만 하는, 덧셈 뺄셈만 하는 가운데서 국민들이 알파고보다 더 높은 수준의 판단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이번 대선은 국민의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대결하는 그런 구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짧게 그럼 질문 더 하나 드려보자면요. 그래서 문재인 대 안철수 이거는 지금 지난 1개월 동안 계속 말씀하신 건가요? 예,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의당 후보가 되고 이제 그 민주당은 거의 이제 후보가 문재인 후보로 정해졌다고들 많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 안철수와 문재인의 대결이 될 거라고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자, 네. 홍성골 교수께서 예, 아주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전 대표와 사실상 지지 기반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국민의당은 지난번 총선에서, 호남과 또 비례대표에서 좀 약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조사 결과나 이런 거에 의하면 심지어 호남에서조차 우리 안 의원이나 혹은 국민의당이 그다지 문재인 전 대표나 혹은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뭐 이렇다면 과연 본선 경쟁력이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대선이 저 안철수와 문재인의 대결이 된다면 그러면 국민들은 이제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은 둘 중에 누가 더 좋은 정권 교체인지 나라 살리는 정권 교체인지 판단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아마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실 겁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런 것들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누가 더 정직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경우를 보면서 정말 다시 기본의 중요함을 절실하게 절감했을 겁니다. 조금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드릴까요? 그거 같은 질문인데, 예. 사실은 그래서 본선 경쟁에서 이기시려면 지금 문재인 대표를 그렇다면 누가 보수 후보에 나오든 보수적 유권자들, 중도는 물론이고 보수 유권자들에 대한 외연 확대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 의원께서 그렇기 위한 어떤 전략이나 혹은 방법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생각한 그 믿음대로 계속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 10월 이후에 박근혜 게이트가 세상에 알려진 이후로는 정치가 아니라 나라 살리기 운동이 더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기준을 거기에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목소리가 묻힐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자욱한 먼지가 거치고 나면 그동안의 행적들은 다 남아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잘 평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제가 하나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가 이제 안철수 의원과 힘을 합치게 됐는데요. 자, 이른바 스몰 텐트는 이제 구축이 됐고 형성이 됐다. 자, 이 스몰 텐트가 빅 텐트로 발전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뭐 김종인 전 대표라든지 또 정운찬, 정의화 이런 여러 가지 정치권의 거물급 정치인들이 안철수 의원과 앞으로 할 수 있겠는지. 자, 빅 텐트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뭐 텐트라는 그런 표현 자체가 그렇게 맞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합리적인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나라를 바꾸자고 이제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사실 박근혜 게이트를 접하면서 이제 모든 국민들이 깨닫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진보와 보수가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뿌리까지 썩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정말 썩어 있는 기본이 안 된 나라를 바로 잡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그것부터 하고 나서 이제 다른 일들이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는 많은 분들이 힘을 합치고 계십니다. 그것을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운찬 전 총리라든지 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런 분들과
조만간 다시 이런 손학규 전 대표가 영입됐듯이 힘을 합치는 그런 시점이 언제쯤 저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선이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통은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그 기간은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고 해도 조선왕조 500년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이 일어나는 기간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마도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거의 매주 새로운 일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고비가 앞으로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매주 새로운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예, 그럴 겁니다. 자, 말씀 감사하고요. 자, 김호기 교수께서 저도 안 의원처럼 이렇게 뭐 스몰 텐트든 빅 텐트든 텐트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뭔가 추운 느낌이 듭니다. 텐트는. 예,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집에서 살아야죠. 예, 그러니까 텐트의 진짜 주인공은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탄핵 정국과 이 촛불 집회 이 과정을 돌아보면 1차적으로 국민이어야 할 텐데 왠지 정치인들이 먼저 그 텐트에 좀 들어가시는 것이지 않나 그런 좀 우려 같은 것도 좀 생각하게 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국민적 시선에서 보면 이제 이른바 빅텐트의 경우는 아마 이런 분들을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연말 올해 연초 반기문 총장, 안철수 의원, 손학규 대표 저는 이런 분들이 핵심적인 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기문 총장이 중도에 사퇴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반 총장이 대략 한 15%에서 20%의 지지를 받았었는데 정작 이 지지가 사퇴하신 이후에 보면 황교안 현 대통령 권한대행과 뭐 안희정 지사 이런 쪽으로 이게 지지가 좀 나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작 빅텐트를 구상하시고 말씀하시는 이른바 중도 그룹에게 반 총장의 표가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쪽으로 흩어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왜 반 총장님의 표를 안철수 의원님하고 좀 성향이 좀 비슷하시잖아요. 반 총장님 좀 중도 보수적이고 안 의원님 좀 중도적이신 분이신데 왜 그 표가 안 의원님한테 오지 않았는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뭐 지금 장기적으로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질문 듣다 보니까 저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아서요. 우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보면 그 지지율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요동치기 마련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시점에서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정치인들이 평가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기 이전에 국민들은 많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준이 국민들의 그 목소리를 대변하고 좀 속 시원하게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게 이제 이재명 시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지금은 어떤가? 아마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모든 기준들이 과거 청산에 이제 맞춰져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주자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만 이제 만약에 헌재에서 판결이 인용되는 이유는 또 완전히 이제 판이 바뀝니다. 그때는 모든 국민들은 이제는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고 이제는 판단 기준이 누가 우리의 미래를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가로 모든 판단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지율은 그때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 다 하겠습니다. 제가 안 의원님을 처음 뵌 게 5년 전 정치에 입문하시기 전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정말 이제 정치인이 다 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 그 텐트 뭐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다는데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요즘에 하도 텐트가 많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은요, 우리나라가 배달의 민족인 줄 알았더니 유목민족이더라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농담입니다만은. 근데 지금 아까 박근혜 우리 게이트 혹은 뭐 최순실 농단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에 이제 태극기 집회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
상당 부분 물론 거기 이제 프레이즈 자체는 뭐 탄핵 반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잘못했다는 거 다 인정한다. 그리고 이건 그런다. 그런데 이 전체가 보수의 어떤 부패 혹은 보수 집단 혹은 보수 성향의 모든 사람들을 마치 나라를 말아먹은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 의원께서는 지금 이렇게 촛불 집회와 맞불 집회가 계속 열리고 있는 이 현실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정치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에,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위협 요인들은 다 국가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4대 강국 중앙에 있습니다. 그것도 세계적인 군사력 1위, 2위, 3위, 4위 이 나라 속에 정확하게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말 세계에서 가장 비합리적인 세력인 북한이 또 옆에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두 다 힘을 합쳐도 모자랄 때 오히려 정치에서 국민들을 반으로 갈라놨다는 문제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보면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보수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기본이 안 돼 있는 수구 정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도 지금은 정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제는 통합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그치는 통합이 아니라 선거에 표를 얻기 위해서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통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에 당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 말씀 잘 들었고요. 자, 지금 안철수 의원께서 기본을 아주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이 시작이고 기본이 끝이다. 뭐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정치는 누가 뭐래도 또 현실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보수 세력이 다시 한번 재결집해서 단일 후보를 내세우고 그래서 이번 대선이 보수 대 진보 이렇게 양자 구도로 완전히 치열하게 벌어질 경우 안타깝게도 우리 안철수 의원께 불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은 지금 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아마 또다시 보수와 진보로 옛날로 회귀해서 대결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나라가 거의 정말 망하기 직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 엄중한 시국에 이제는 더 이상 보수 진보 대결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워낙 지금 현재 정부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정권 교체는 됩니다. 그건 이미 지난 총선 때도 국민들의 그런 생각들을 정치권에서 제대로 못 읽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도 저는 반드시 국민들께서 어떠한 구도나 어떠한 후보가 나오더라도 정권 교체의 선택을 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의당과 민주당 후보 간의 대결이 될 거라고 계속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가 짧게 여쭙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 정권교체 말씀하셨는데 정권교체 슬로건의 대표적인 주자를 얘기하라면 문재인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럼 문재인 대표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데 그 근거가 뭔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아까 홍성골 교수님께서 말씀하셔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았습니다만 저는 5가지 기준으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누가 더 정직한지, 누가 더 정치적으로 신세진 사람이 없어서 깨끗하게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지, 누가 더 실제로 정치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증명을 했는지, 그리고 누가 더 책임져 왔는지, 마지막으로 누가 더 미래를 잘 대비할 수 있는지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실 것이고 그렇다면 저는 자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집중 검증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대선 주자와 검증위원 간의 1대1 토론을 벌이는 집중 검증 시간입니다. 먼저 홍성골 교수께서 안철수 의원의 새로운 정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1대1 토론을 벌이겠습니다. 자, 홍 교수님.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검증 시간이기 때문에 혹시 안 의원께서 뭐 그 공약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도 가급적이면 짧게 말씀해 주시고 저도 예, 가급적이면 노력하겠습니다. 짧게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에 한 4년여 정치 과정 속에서 두 번의 매우 큰 양보를 하셨습니다. 한 번은 박원순 시장, 또 한 번은 이제 문재인 전 대표. 그렇죠? 후회하신 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민들이 그 안철수의 새 정치에 대해서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새 정치 어떻게 정의하시고 계십니까? 예, 제가 설명이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새 정치는 기득권 정치의 반대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바뀌는 걸 막고 있는 기득권 정치와 싸우는 것, 그리고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기득권 정치와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그 뭐 실체보다는 현상을 변화시키고 그 보다 더 나은 정치를 만드는 것이 새로운 정치, 새 정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저는 이미 그것을 증명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총선 결과입니다. 양당 기득권 체제를 산산조각 내고 3당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즉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정치는 이미 새 정치의 그 결과물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다 살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번에 그 3당 체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고요. 우선 그 이 새 정치가 여전히 지금 이제 유효하고 강하게 지금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동안에 그 우리 안 의원님의 행보를 보면, 김한길 전 대표와의 그 민주당 합당 같은 것은 많은 분들이 안철수의 새 정치답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때 이제 통합을 결심했었던 이유는 기득권 양당 체제 중에 한 체제를 개혁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도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 역량 부족으로 실패했음을 자인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 기득권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오히려 기득권 예, 속에 그렇게 들어갔다.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당시 언론 보도에 정말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도전을 했지만 결국은 정치는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제 능력 부족으로 실패했던 시도였습니다. 네. 다시 잠시 전에 아까 말씀하신 3당 체제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번 4.13 총선은 안 의원께서는 이런 새로운 우리 정당을 창당을 해서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성과의 직접적 원인이 오히려 예를 들면 호남에서의 반문 정서, 또 새누리당의 공천 실패, 아주 작태, 추태, 이것의 반사적 이익이 아니냐. 안 의원의 새로운 정치 혹은 3당 체제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뭐 그런 주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는 상대평가 아닙니까? 네. 사실은 이렇게 선택지가 있으면 그 사람이 좋아서 찍거나 그 사람이 필요해서 찍거나 또는 다른 선택들이 싫어서 이제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반사의 이익일 텐데요. 저는 정치 현실에서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에서 승리하는 것이 그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그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국민의당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숙제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이제 총선 직후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그래서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가 경영은 종합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어떤 단순한 몇 가지 공약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사드와 관련해서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셨다가 이번에 원내대표 교수단체 연설에서는 좀 유보하는 다음 정부로 유보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드가 배치되었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가정하십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 정부에서 국가 간의 협약을 한 것을 다음 정부에서 바로 그렇게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걸 존중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국가 간의 그 약속 아닙니까? 국가 간의 약속이지 정권 간의 약속은 아닌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는 가장 최선은 양국과 즉
미국과 중국과 협의해서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해서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때 그때 우리가 미국에 사드 배치 철회를 건의하겠다라고 설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한두 가지 그 안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24 조치 대통령이 되신다면 해제하시겠습니까? 조건 없이 지금은 해제. 524 조치 이전에 네, 유엔에서 대북 제재 국면입니다. 네, 그것에서 우리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도 거기에서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걸 못 지키면 우리나라가 또 제재를 받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거기에 충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제재를 하는가? 제재를 통해서 한 체제가 붕괴된 예가 없습니다. 항상 제재를 하는 이유는 그 제재의 끝에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원하는 시기에 대화 테이블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즉 제재 국면의 끝에는 대화 테이블이 놓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재와 함께 대화를 병행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조건에 대화 테이블을 만들고 거기서 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30초가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요, 다시 한번 문재인 후보와 혹은 다른 후보들과 서로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다시 양보하시겠습니까? 후보 단일화는 없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신문을 내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홍성골 교수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은 김옥희 교수 차례죠. 보수 진보 네, 김옥희의 집중검증. 자, 김옥희 교수께서는 안철수 의원이 제시하신 공정성장이라는 주제를 놓고 1대1 토론을 벌이겠습니다. 자, 김 교수님. 안 의원님, 그러니까 보수 진보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고요. 답변하시는 도중에 제가 말을 끊어도 다음 질문을 위해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질문으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철수라고 불리시잖아요. 별명 마음에 드세요? 안시 종친회에서 섭섭해 하십니다. 이제 본격적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 의원께서 제시한 담론 가운데 사회학을 공부하는 제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공정성장론입니다. 이번 대선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CEO 출신이시기도 한데요. 공정성장이란 성장을 공정하게 하자는, 근데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자는 것일 텐데, 이 공정성장론에는 안 의원님 개인의 어떤 경험,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경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이제 우리나라 그 경영 현장, 그 산업 현장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됐습니다. 그 문제인식들을 아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워튼 MBA, 그 다음에 카이스트 경영학 교수를 하면서 제 생각들을 정리를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걸 이제 국회에 와서 정책화하게 됐습니다. 그 정운천 총리가 주장해온 동반성장을 좀 떠올리게 하는데요. 동반성장하고는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그 말씀 드리려면 지금 짧은 시간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보는 방향은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거는 조금씩 틀립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시청자분들께서 공정성장이 뭔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짧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해야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빼기, 실력을 이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지 않고 도전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지 않게 되고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실력이 백을 이기는 사회가 되면 모두 다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게 됩니다. 경제는 활력을 찾게 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식입니다. 안 의원님이 남긴 그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이 삼성동물원
LG 동물원입니다. 예. 기억하시죠? 예, 대기업으로부터 예. 굉장히 그 구박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안 의원님이 강조하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생태계 구축을 반대하는 국민들은 없으실 겁니다. 예. 중소기업을 혁신하는 제도 모두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지식정보 분야의 이른바 첨단 중소기업이 아니라 흔히 우리가 굴뚝산업이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중소기업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적 중소기업의 경우 혁신보다는 현재 구조조정의 위험에 처해 있고요. 이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이 노동자를 포함해서 희생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4차 산업과 연관된 혁신 중소공업 기업이 아니라 이런 전통적인 재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적 구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지금 일자리가 가장 많이 창출되는 그런 영역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넘어 대기업이 될 때 그때 많은 일자리들이 생겨납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중소기업들이 미처 연구개발 여력도 없고 인력도 없는 그런 상황을 저는 제대로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즉 국책연구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국책연구소들이 대기업을 도와주기보다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 센터로서 자리 잡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많은 독일이나 일본처럼 그런 강소기업들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또 거기에 못 따라가는 기업들이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 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자금은 규모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고 대신에 거기서 서로 통합하게 만들므로써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만드는 것이 다음 정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에 더하여 자영업도 문제입니다. 자영업이 차지한 비중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5년 기준 25.9%에 달했습니다. OECD 평균은 16.2% 정도 되는데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좀 규모를 줄여야 되는 거죠. 선진적 산업 우리가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요. 자영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운 자영업자가 있는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좋은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양질의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만 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도 중요하지만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하는 생태계도 중요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많은 후보들께서 제4차 산업혁명을 다 얘기들 하시면서 정작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이렇게 아주 뚜렷한 대안들을 내놓고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략 한 600만에서 900만 추계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 비정규직 대책은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 비정규직 대책이 사람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2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그 사람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제도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회사에서는 그걸 악용해서 그 사람이 2년 되기 전에 계속 해고를 했습니다. 그게 사회 문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오히려 사람 중심이 아니라 그 회사의 업무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즉 어떤 회사에서 어떤 업무가 2년 이상 계속 상시적으로 필요한 그 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규직을 고용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제도를 바꾸면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한 20여 초 남았는데요. 마지막은 제가 안 의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딱한 이들은 비정규직으로 일해야 하는데도 육아와 가사를 돌보아야 하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입니다. 안 의원께서는 성품이 따뜻하신 분이시잖아요. 이들에게도 늘 따뜻한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김호기 교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이번엔 공약 검증 시간입니다. 우리 안철수 의원께서 공약으로 제시하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자 이 주제를 놓고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님. 자, 우선 이 4차 산업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쉽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융합혁명입니다. 예전 혁명들은 한 가지 기술에 의한 혁명이었습니다. 1차 전기기관, 2차 전기, 3차 IT 기술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여러 첨단 기술의 융합혁명입니다. 융합혁명이다. 그렇게 표현하면 된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자, 이 4차 산업이 그야말로 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이었습니다.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었고요. 자, 지구촌을 통째로 바꿀 거역할 수 없는 쓰나미다. 뭐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변화가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4차 산업에 대비하자, 준비하자, 뭐 말들은 많이 하는데 우리 안철수 의원께서 어떤 준비, 어떤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통 4차 산업혁명하면 이제 첨단 기술에 투자하자고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 불허의 상황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저는 세 가지 기반을 꼽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 개혁을 해야 합니다. 정말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서 본인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인재들을 길러야 이 아이들이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학기술 혁명입니다. 그런데 종래의 이런 정부 주도의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요구를 충실히 정부에서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180도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다음 또 세 번째로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실력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해서 그 성과를 얻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도, 도전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먼저 홍성골 교수. 네. 아마 4차 산업혁명은 아마도 여러 대권 지금 주자들이 있습니다만 안철수 의원만큼 전문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저도 사회과학을 합니다만 IT 정책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 이걸 하면서 제가 걱정스러운 게 바로 일자리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그래서 아까도 우리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자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법론을 몇 가지 제시해 주시면 그렇다면 아주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결합해서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잠깐만 붙이겠습니다. 전 통계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25년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른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기술적 대체 가능성을 이제 조사했는데요. 전체 취업자의 70%가 넘는 1,800만 명이 사실 고용 위험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다보스 포럼의 경우에서는 일자리가 700만 개 없어지는데 새로운 일자리는 사실 200만 개 정도 생긴다고 얘기했거든요. 사실 4차 산업혁명은 분명 한편에서는 장밋빛 미래이지만 조금 전에 홍성걸 교수 말씀하셨듯이 고용과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대단한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시니까 우리 안 의원님 답변을 저희 두 사람의 질문을 좀 묶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많은 일자리들이 주는데 그 일자리들은 대부분 단순 반복 직업들이 많습니다. 그건 전문가 일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도 모든 일들이 다 창의적인 일이 아니라 단순 반복적인 일들이 많은데 그걸 이제 인공지능이 대체합니다. 그렇지만 대신에 생기는 200만 개 일자리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대부분 지식정보산업 관련된 일자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다른 외국의 평균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지식정보산업 분야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졸자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고 그리고 많은 훌륭한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집중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번에 하신 거요.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그냥 크게 제목만 말씀하셨는데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교육혁명, 기초과학기술, 그다음에 이제 공정한 경쟁, 인프라를 재정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학제 개편이 최근 지난 며칠 동안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가의 기본 중에 기본이 저는 교육이라고 봅니다. 국가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때도 정말 가장 기본은 교육에서 출발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도 사실은 교육이 가장 중요한 그 개혁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모든 일들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 제도는 일제 강점기 이후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나이에 대학에 입학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이제 이런 고민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통 교육이 입시 교육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습니다. 즉 12년 내내 입시를 위해서 달리는 겁니다. 이걸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육과 그런 그 입시 교육을 분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창의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사교육비도 줄어듭니다. 그런 고민에서 이제 학제를 바꾸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그냥 여기만 연관해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말씀해도 될까요? 그러시죠. 뭐. 왜냐하면 우리 안 의원님도 대학에 계셨고 우리 홍 교수님이나 저도 이제 대학에 있는데 오랫동안 교육 문제를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많은 학생들이 인류대학을 가려 하고 공무원 내지 전문직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노동시장에서 임금 격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독일에서 5년, 그다음 미국에서 2년 공부를 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사무직 노동자와 육체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대학을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 교육 내부의 학제 개편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동시장과 같은 사회가 변화되지 않는 한 이런 어떤 그런 뭐 인류대학 중심의 어떤 그런 뭐 대학 입시로 향한 것에 모든 교육이 맞춰져 있잖아요. 예. 이게 과연 학제 개편 이런 것들 통해서 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좀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문제 인식이 교육개혁은 교육개혁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교육개혁은 그 일자리 개혁의 종속 변수입니다. 사회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교육개혁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 한계에 부딪힙니다. 따라서 이게 제대로 되려면 가령 제가 이제 이번에 제안했던 학제 개편은 15세에 중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직업학교로 선택해서 직장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대우를 받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동시에 병행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그 학제 개편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정치권에서 얘기 나오는 이 18세 선거권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도 학제 개편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게 고등학교 교육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또 일자리 개혁, 의식 개혁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도 공감하는데 지금 현실을 우리가 보면 청년 실업률이 그렇게 높은데요. 중소기업인들은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사람 구하기 위해서 아주 힘들어합니다. 정말 그 사람 못 구해서 죽겠다고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그 오죽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지금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노동력을요. 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일자리 미스매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사실은 어제 이재명 시장께서 나오셔가지고 국민 기본 소득제를 도입하자 뭐 그래서 그냥 나눠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런 소득을 갖다가 중소기업 취업과 연계하는 방법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어떻게 지금 일자리 창출과 연결을 하실 수 있을지 한번 보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질문하시는 중에 사실은 네. 제가 생각하는 것과 접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중소기업에서 좋은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임금을 충분히 줄 수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그게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훨씬 더 심해지다 보니 우리가 예전에 1980년대만 하더라도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90%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990년대만 하더라도 80%인데 지금은 거의 55% 수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그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선택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청년 실업 문제가 향후 3년에서 5년이 가장 극심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는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년 인구가 줄고 있고 5년 후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은퇴를 하면서 일자리들이 생겨납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3년 내지 5년을 어떻게 이걸 통과할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가 다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졸업하자마자 안정된 정규직을 가지지 못하면 평생 제대로 직장들을 못 가지게 되고 그건 본인에게 불행임은 물론 사회 부담도 엄청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정부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수당 개념을 넘어서 자기가 일하고 싶은 그런 일자리라면 그 중소기업 일자리라면 거기에 대해서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는 그리고 지속 가능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안철수 의원께서 역시 그 일자리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인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아까 홍성골 교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안철수 의원의 안보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당초 안철수 의원께서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투표에 붙여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인즉 사드 배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드 배치에 대한 안철수 의원의 입장이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화를 맞게 됩니다. 자, 물론 정치인이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변화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드 배치와 같은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 국가에 존망이 걸린 문제는 우리 정치인들, 특히 안철수 의원 같은 대선 주자들은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 사드 문제 관련해서는 이제 미국 정부와 협약 전과 협약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틀린 겁니다. 정부와 정부 간의 협약이라는 건 이제 그 다음 정부에서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상황 변화에 대해서는 입장 변화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전에 이제 미국 정부와 협약을 맺기 전에는 정말 중요한 외교적인 수순을 빼먹어서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갖고 왔다는 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즉, 그 당시에 대북 제재 국면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스텝, 중요한 스텝,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대북 제재에 협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몇 달 후에 대북 제재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수순으로 옮기는 것이 맞았는데 그 중요한 중간 수순을 빼먹고 바로 사드 배치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명분도 잃고 국익에 큰 손실이 났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로 그런 국민투표를 포함해서 검토해 볼 수 있을 거다. 사태 수습 방안을 제안한 겁니다. 네, 저희 안 의원님 이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저희들이 보기에는요. 그 사실 국민투표에 붙일 사안이 있고 그 국민투표에 붙이기 어려운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 사드 배치에 찬성이 51%가 나오고 반대가 49%가 나오면 그럼 우리는 사드 배치를 추진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 국민투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단히 좀 제한적으로 이 활용해야 돼야 할 수단인 것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야기했던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수습책의 하나로 이제 제안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드 문제를 국민투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건 이제 이론의 여지가 많으니까 그건 차치하고라도 지금 사실은 그 문제로 인해서 중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압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사실은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도 상당하고요. 자,
대통령이 되셨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이 중국 지금 현재 우리가 사드 배치를 했고 이미 그다음에 앞에 정부에서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셨는데 중국은 계속해서 지금 압력을 넣고 있다.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는 투 트랙으로 분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 양국 간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지난 몇 년간 외교적으로 정말로 큰 실책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투 트랙으로 나눠서 접근하지 못했던 겁니다.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를 분리한다든지 또는 대통령과 외교장관의 역할을 분리해서 대통령은 강경하지만 그 외교장관은 계속 물밑으로 대화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강원책도 쓸 필요가 있는데 그런 역할 분담 없이 일방적으로만 하다 보니 이렇게 수세에 몰린 겁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는 이제 주도적으로 또 해야 합니다. 주도적으로 이제 투 트랙으로 양쪽 국가들을 다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행히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에 취임을 했으니까 거기서 아마 여러 가지 또 요구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우리가 이제 줄 거는 주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받을 것은 받는 것을 통해서 훨씬 주도적으로 외교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네. 자, 안보관, 특히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안철수 의원의 말씀을 자세히 지금 잘 들어봤습니다. 자,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지금 사안이라면 결선 투표제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의원께서 결선 투표제를 하자 여러 차례 강조 주장을 해오셨는데 제가 생각할 땐 이게 무슨 법률 개정 사안이냐 헌법 개정 사안이냐 그거보다도 그 참 힘든 대통령 선거를 두 번이나 해야 된단 말이냐 하는 그런 피로감, 예. 국민적인 부담감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생각을 가진 국민들,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설득을 하시겠습니까? 이번 대선에서 결선 투표 필요한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50% 이상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어야 정말 엄중한 이런 시국을 헤쳐나가서 개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자구도로 예를 들면 70% 정도 투표율에 40%로 당선되면 30%가 안 되는 지지를 획득하게 됩니다. 나머지 70%의 국민은 팔짱 끼고 쳐다보다가 그대로 비판을 할 겁니다. 자칫하면 2년 차부터 레임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걸 막자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네거티브 선거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60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상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결선 투표가 있으면 네거티브를 심하게 하면 2등 안에는 들 수 있어도 적을 많이 만들다 보면 1등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네거티브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는 정책 선거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 오늘도 너무나 많은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연대론이 난무하게 되면 컨텐츠가 사라집니다. 정말 우리나라 지금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는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결선 투표가 도입이 되면 연대론은 사라지고 모든 정당이 끝까지 완주하면서 자신의 정책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저는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아주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김옥희 교수. 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짧게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정당 득표율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호남에서의 이 안현에 대한 높은 지지였는데요. 근데 지금 지지율이 많이 낮아졌어요. 호남 김옥희 지지를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 우리 안철수 의원의 마무리 발언, 마무리 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위기 상황은 반대로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총체적인 사회 개혁이 필요합니다. 보통 상황에서는 이것을 하기가 힘든 법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말 속된 표현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개혁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현대사가 모든 어려움들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우리만 금모으기 운동을 했고
우리가 가장 먼저 탈출하고 발전했습니다. 저는 이번 위기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저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것을 위해서 나라 살리기 운동의 심정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철수 의원의 마무리 발언 들어봤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MBC 특집 대선 주자를 검증한다. 지금까지 안철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일은 더불어민주당의 안희정 지사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